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1강 조선 후기 정치 변화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 보시면 드디어 조선 후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조선 후기라고 하면은 어느 시대를 갖다가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아주 커다란 전쟁이 바로 발생을 하죠.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임진, 외란 혹은 외란과 함께 이 호란이 거치고 난 이후부터를 이 앞의 시기를 조선 전기, 이렇게 양난을 거치고 난 이후의 시기를 조선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전쟁을 겪고 나서 조선에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를 볼 때는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두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조선 후기 정치의 변화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통치 체제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치 체제의 변화. 그죠? 통치 체제에 있어서 먼저 정치 구조의 변화부터 살펴봅시다. 정치 구조의 변화. 조선을 갖다가 움직였던 기본적인 정치 구조는 의정부 6조 체제를 갖다가 기본적인 시스템을 했습니다. 최고 권력기구로 의정부가 있었고 그 밑에 실무행정기구였던 6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난을 거치고 나서 전쟁을 거치고 나서 이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이 약화되고 새롭게 성장한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변사라는 기구인데 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게 되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더라. 그러면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언제 어떻게 등장하였느냐? 원래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던 기구입니다. 임시기구로. 중종 때 이 삼포외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왜구들이 혹은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커다란 위기를 갖다가 겪게 되자 이때 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일본의 왜구들의 침입이 잦자 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점점 상설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상설기구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가 명종 때 특히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이것이 상설기구가 되고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최고기구가 되게 됩니다. 최고기구화 되게 되더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게 군사기구인데 군사회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저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내고 이런 것들을 갖다 논의했던 기구인데 여기에 고위 인사들이 모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의정부에 가서 우리 따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 기구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어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의정부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 이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를 갖다가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전국을 장악하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정치 구조와 함께 군사 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치 구조의 변화와 함께 군사 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군사제도 중에서 중앙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군은 조선 전기 때는 일반적으로 오위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을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죠. 크게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정군 그리고 특수군 그리고 갑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진 오위가 중앙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 임진왜란을 갖다가 겪으면서
이런 5위 시스템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대가 만들어져서 바로 5군령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5군령이 필요할 때마다 각각 설치가 되는데, 맨 처음 설치되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훈련도감이라는 부대가 창설이 되게 됩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이 삼수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보수, 총을 쏘는 사람, 활수, 사수, 그래서 활을 쏘고 이 칼을 갖다 쓰는 이러한 삼수병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지극군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군인. 급료를 갖다가 받으면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군이 언제 때 만들어졌냐면 선조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총융청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총융청. 이 총융청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북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북한 산성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인데, 이거는 인조 때 만들어진 부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수어청입니다. 수어청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진데, 이거는 위에 북한 산성이었죠. 밑에는 바로 남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수어청. 이것도 역시 인조 때 만들어진 부대가 되겠더라. 또한 의영청이라는 부대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북벌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인데, 이것도 역시 인조 때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이후에 금이영이라는 부대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수도 혹은 궁궐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인데, 이거는 숙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5부대를 다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5군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만들어진 순서를 갖다가 보면 훈련도감이 첫 번째, 그리고 총융청이 두 번째, 다음이 수호청이 세 번째, 의영청이 네 번째, 금이영이 다섯 번째, 이러한 순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부대 5개를 모두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5군령. 그래서 중앙은 이런 5군령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더라. 이에 비해서 지방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군. 지방군 같은 경우는 방어 체제는 이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방어 그냥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체제 같은 경우는 원래 세조 때 맨 처음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진관 체제라고 있습니다. 진관 체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세조 때 지방을 방어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여 16세기 때 이르게 되면 재성방략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재성방략 체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재성방략 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다시금 임진왜란 때 진관 체제로 다시금 바뀌는 이러한 방어 시스템이었고, 또 한 가지 조선 후기 때 지방군 중에서 소고군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고군 체제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소고군 체제는 이제 군대에 갈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인구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이 지방군 체제에 편제에 포함을 시키는 제도가 이 소고군 체제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양반들은 거의 뭐 이래저래 안 갔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민부터 노비까지 이렇게 군대에 가는 그러한 시스템. 원래는 노비는 안 갔죠. 근데 이 노비도 사실은 포함이 됐다. 이런 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고, 자, 두 번째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붕당 정치의 전개. 붕당 정치가 제일 처음
이 붕당 정치가 시작된 것은 어느 왕 때다? 바로 선조 때죠. 선조 때 드디어 누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림이 정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고,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사림이 다시금 이 사림대 그리고 사림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붕당 정치라고 했죠. 처음에는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조전랑 임명권을 두고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인이 기성사림이라 했고 이 동인이 신진사림이라 했는데 다수당이 동인이었고, 초기에 권력을 잡았던 당은 바로 어디가 되겠다? 이 동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후 이 동인은 다시금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냐면 바로 남인과 그리고 북인으로 다시금 분열되게 되고, 서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남인과 또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된 사건은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정여립 모반 사건과 정여립 모반 사건과 정철의 근저의 문제가 원인이 돼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게 됐고, 이때 정권을 갖다가 추후 잡게 된 것은 누구냐? 북인입니다. 원래 그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졌을 때 초기에 권력을 잡은 것은 남인이었지만,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을 갖다가 하게 되고, 임진왜란 때 어떤 세력들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되냐면 북인들이 크게 활약을 하면서 이후 이 북인들이 정권을 갖다가 주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집권했던 왕을 보면 이 처음에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을 때는 누구 때가 왕이 되겠다? 선조 때가 되고, 이 이후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또한 북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북인이 지원에 밀어줬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강해군입니다. 그래서 강해군이 북인의 후원을 힘입어서 강해군이 드디어 왕이 오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강해군이 실시했던 이때 대표적인 외교 정책이 있었죠.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를 했고, 이에 불만을 가졌던 세력이 있었죠. 바로 이제까지 정권에서 소외됐었던 어떤 세력들이, 바로 이 서인 세력들이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즉 서인 세력들이 인조 반정, 즉 강해군의 중립 외교를 갖다가 문제 삼아 서인들이 일으켰던 난이 인조 반정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누가 정권을 잡게 되냐면 드디어 인조가 정권을 갖다가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렇게 되면 서인과 그리고 이 서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을 제거해 버리냐면 북인 세력을 갖다가 제거하고, 누구와 같이 붕당 정치를 이끌어가게 되냐면 남인과 함께 이렇게 정권을 이끌어가지만, 정권을 갖다가 잡았던 것은 누구냐면 바로 이 서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서인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인조인데, 이때 인조가 집권하고 나서 외교 정책이 변화가 됩니다. 바로 신명 배금 정책으로 외교 정책이 변화되게 되었고, 이에 금나라를 갖다가 자극하게 됨으로써 바로 일어났던 전쟁이 두 차례에 걸친 뭐가 되겠다? 호란이 발발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또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게 되는 거죠. 이후 인조 다음에 호란을 겪고 나서 이 인조의 자녀들, 그러니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모두 인질로 끌려갔다가 이후 왕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리고 바로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왕이 오르니 그게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효종 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효종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북벌운동이 추진되고, 이 북벌운동은 나선 정벌로도 이어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권은 계속해서 누가 이때까지도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냐면 서인과
남인 세력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해서 지금 보다시피 서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권을 잡아가죠. 그러다가 이 다음 왕 때 이걸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붕당 정치가 시작된 이 시기부터 이 효종 때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까지를 긍정적 붕당이라 부릅니다. 긍정적 붕당이라 부른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은 있고 계속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의 특정 정당이 모든 권력을 유지해 가지고 상대방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상호 비판 견제하는 이러한 긍정적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 붕당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다음 왕인 선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왕을 갖다가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다시피 지금 선조 다음이 강해군, 인조, 효종을 왔죠. 효종 다음이 바로 누굽니까? 이제 현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누가 왕에 올랐다고? 현종이 이 다음에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일이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즉 이 예송 논쟁이 뭐냐면 여기다 하나 참고를 해서 보면 지금 인조가 있고 그 다음이 효종이죠. 효종이 있고 그 다음이 지금 왕에 오른 현종이 지금 왕에 올라 있죠. 그런데 이 현종이 왕에 있을 때 이 그의 아버지였던 효종이 돌아가십니다. 효종이 돌아가시더라. 그런데 이때 누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냐면 인조의 부인이었던 자이대비라는 분이 사실 늦게 젊은 부인을 갖다가 아주 늦은 나이에 인조가 얻어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있는데 이 자이대비가 효종이 돌아갔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를 두고 바로 이 서인하고 남인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서인은 효종이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효종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 둘째였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왕의 의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 하여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왕이 돌아가시면 상복을 갖다 3년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의인은 왕의 의례를 따를 필요 없다 하여 1년을 주장하고 이에 비해서 남인은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왕의 의례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3년상을 갖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 이때 집권 세력이었던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 서인의 의견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가 돌아가시냐면 바로 이 효종의 부인 효종의 비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또다시 또 논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서인은 역시 원래 왕비가 돌아가시면 1년상을 치르는데 1년상을 치를 필요 없다.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이에 비해서 남인은 또다시 아니다. 왕의 의례를 따라야 된다 해서 1년을 주장하였는데 이때는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바로 이 남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는 보면 효종이 돌아갔을 때는 현종이 나이가 어렸을 때고 이 현종의 부인이 돌아갔을 때는 현종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인데 보니까 이 서인 세력들은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종이 바로 당연히 어느 나이가 들고 권력을 차지했을 때는 이 남인 편을 갖다가 들게 됨으로써 바로 이 예송 논쟁은 보다시피 단순하게 상복을 얼마간 입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즉 효종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송 논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1차 예송 논쟁을 갖다가 기해 예송이라 부릅니다. 기해 예송이라 부르고 2차 예송 논쟁을 갖다가 갑인 예송이라고 부릅니다. 갑인 예송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에 예속 논쟁에 따른 결과로 바로 이때 남인이 오랜만에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상대방의 당을 갖다가 격렬하게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서로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서인과 그리고 남인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는 이러한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예속 논쟁이고, 그 결과 그 다음 왕이었던 숙종 때 이르게 되면 황국이라 하여 전국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한국이라 부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 상대방의 당을 무조건 없애거나 처리하고 모든 권력을 하나의 당이, 한쪽 당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일당전제화 현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일당전제화. 일당전제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의 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는 이런 형국이 나죠. 숙종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더라. 숙종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정권을 갖다가 바꾸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부정적 붕당이라 부르는 거죠. 부정적 붕당이 초래되게 된 겁니다. 한국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데, 경신한국, 다음이 기사한국, 그리고 갑술한국, 이렇게 됩니다. 경신한국은 숙종이 지금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죠. 그래서 숙종이 남인 세력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 남인의 허적을 갖다가, 허적의 사람 이름입니다. 허적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그런 황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적어보자면 허적이라는 사람하고 연관성이 있고, 실제로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남인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황국을 겪고 나서 누가 정권을 잡게 되냐면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서인이 다시금 남인을 갖다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이때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기사한국은 우리가 드라마로도 엄청나게 제작되는 부분이죠. 바로 희빈 장씨가 이제 그 인현 왕후를 갖다가 몰아내고 올라가는 과정과 그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그런 문제 속에 일어났던 황국이 바로 이 기사황국이 됩니다. 그래서 희빈 장씨의 아들인 장씨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황국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다시금 남인 세력들이 다시금 또 집권을 하게 되고, 다시금 갑술한국, 즉 희빈장씨를 이제 몰아내고 있는 왕후를 갖다가 다시 포기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현 왕후 포기와 관련해서 이때 완전히 누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냐면 남인 세력이 몰락하게 되고, 완전히 이제 서인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권력을 잡은 서인 세력이 다시금 노론과 소론으로 완전히 또 나뉘어져 가지고 격렬한 갈등이 이후에도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숙종 때 바로 어떠한 붕당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부정적 붕당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런 붕당 정치가 사회적 문제로 나아가다 보니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왕이었던 영조와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정조는 공평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탕평정책과 그리고 정조가 탕평정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죠. 그에 따라서 나타난 세도정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